8주차 주요 상담 전략과 기법 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부교재 상담의 기술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차 시수 목표는 다문화 상담자의 역량, 긍정 심리학적 접근, 강점 찾기 및 낙관주의와 회복 탄력성, 뇌와 스트레스 그리고 건강 증진적 접근, 다문화 상담적 관점에서 사례 분석과 상담 요령을 이해하고 다문화 가족의 상담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문화 상담자의 역량, 상담과 심리치료의 주요 목표는 내담자의 자아실현과 회복 탄력성, 그리고 내담자가 가진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상담자의 역량은 자신과 내담자의 문화를 알아차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과 내담자의 세계관에 대한 민감성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의도적인 상담자 또는 심리치료자는 만일 상담이 도움이 되지 않거나 기술이 효과적이지 않다면 다른 접근을 시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개개인은 독특한 의사소통의 방식을 가진 독특한 개인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무엇보다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문화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상담자는 또한 사회가 내담자에게 끼친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뇌 전문가들은 아동기의 빈곤이나 적대감, 그리고 스트레스가 뇌를 손상시키며 이것은 평생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빈곤층 아이들에게 지지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담자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방과 사회적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인종차별주의나 능력지상주의, 그리고 계급주의 등 다른 형태의 편견이 회기 안에서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모든 상담과 치료는 다문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성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달합니다. 관계 속의 자아는 문화적이고 맥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 친구, 공동체 경험, 우리가 사는 지역, 전쟁이나 경기 침체와 같은 맥락적 주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와 맥락이라는 개념은 공감적 상담 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 상담이 비판받는 이유가 내담자의 문제와 장애를 내담자 개인 내적 문제로 봄으로써 결과적으로 치료에서 내담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 즉 외적 원인을 간과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상담자의 역량으로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알아차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담자는 자신의 문화적 배경, 믿음, 가치, 편견 등 그것이 타인과의 관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 인식해야 합니다. 상담자 자신이 문화적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다문화 가족 상담의 중요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가족 상담의 많은 주제들이 내담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과 편견을 알아차리지 않고서는 다문화 가족 상담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전통적인 상담 전략을 보다 문화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형하여야 합니다. 평가와 평가 도구에 있는 문화적 편견과 차별이 내담자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재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을 시작해서 종결하기까지의 총 회기 수를 연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21%의 내담자가 첫 회기 후에 종결하였고 50%의 내담자가 4회기 후 종결하였으며 25%는 5에서 10회기 후 종결하였고 대부분은 35회기 안에는 상담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교재의 저자 수는 백인이 아닌 내담자의 50% 정도가 첫 회기 후에 바로 종결했다고 합니다. 이는 소수민족의 내담자가
백인 내담자보다 상담을 덜 신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 심리학적 접근. 성공적인 다문화 가족 상담을 위해서 긍정 심리학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소극적인 내담자들에게 내담자의 문제를 파고드는 것은 내담자 마음의 문을 닫게 할 수 있습니다. 긍정 심리학적 접근은 내담자의 약점보다는 내담자 자신의 강점과 자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접근은 내담자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담자가 자신의 강점과 자기 주변의 자원을 보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상담과 치료는 상담 주제와 행동 증상을 내재된 역기능적 표상으로 본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전통적 상담의 상담자와 심리치료자는 내담자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상담자와 내담자는 상하관계를 맺습니다. 이 접근은 내담자를 소극적, 즉 수혜자적 입장에 두고 증상의 개인적 요인을 강조하며 내담자가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처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강점에 근거한 긍정심리학적 모델은 걱정과 행동을 삶의 도전 혹은 어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인식합니다. 긍정심리학적 모델은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의 뿌리를 두고 상담 장면에서 보다 평등하고 공감하는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접근은 내담자에게 적극적이고 참여하는 활동가 역할을 부여하고 내담자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다문화적 요인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므로 긍정심리학적 접근은 내담자와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내담자가 이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적 접근은 모든 상담과 심리치료의 근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자는 내담자의 어려움과 도전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상담자는 늘 내담자의 문제를 담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내담자가 충분히 이해받았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담자의 이야기 안에서 내담자의 강점과 역량 그리고 자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강점 찾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최근의 상담 분야는 긍정심리학과 강점에 근거한 접근의 주요성을 지지하는 많은 연구 결과를 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 상담 및 치료 심리학은 질병 모델을 지나치게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셀리그만은 우리는 지금까지 상처를 치료하는 데만 너무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제는 강점과 회복 탄력성을 회복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담자들이 상담자에게 와서 자신의 걱정거리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이들은 자주 문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삶의 도전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즉 내담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상담자가 그 부분에 대해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이때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가 삶을 보다 효과적이며 의미 있게 살도록 돕는 것이며 이 역할의 핵심은 내담자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레오나 타일러는 인간의 강점에 근거한 실제적인 상담 체계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타일러가 개발한 강점에 근거한 실제적인 상담 체계는 상담 대화 기술의 이론적 틀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한 강점과 지원 중심의 모델, 즉 5단계 상담 전략인 공감적 관계, 이야기와 강점, 목표, 이야기 재구성, 행동은 바로 그녀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은 내담자를 상담할 때 변화의 원동력으로 내담자의 건강함, 즉 강점을 상담에 활용한다면 상담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어려움과 호소 문제를 들을 필요가 있지만
내담자의 긍정적인 부분과 강점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 정진의 가장 기본은 낙관주의와 회복 탄력성입니다. 낙관주의와 회복 탄력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전적으로 낙관주의는 긍정적인 단어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단어들은 희망, 자신감, 유쾌함을 포함하여 일이 잘 풀릴 것이고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포함합니다. 낙관주의는 회복 탄력성과 어려움과 도전으로부터 회복하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과 치료의 목표 중 중요한 것의 하나가 회복 탄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때 낙관주의는 회복 탄력성과 건강 정진으로 이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어려움으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제 능력을 말합니다.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빨리 회복되는 어린이나 성인은 회복 탄력성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인지뇌과학자인 팍스는 낙관주의자는 말 그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는데 그것이 인생에서 보다 큰 성공을 가져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흐린 뇌, 밝은 뇌라는 책자를 통해 뇌 회로와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바꿀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내담자와 상담자가 노력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비관적인 내담자를 위해 그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며칠 동안 경험한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을 매일 기록하라. 둘째, 각각의 부정적인 사건에서 3가지 긍정적인 경험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셋째, 날마다 운동하라. 넷째, 마음 챙김 명상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강점과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고 내담자가 건강 정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격려하고 내담자가 갖고 있는 강점과 긍정적 자원을 기억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상담과 심리치료에서 긍정적 낙관적 접근은 뇌와 신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뇌와 스트레스 그리고 건강 정진적 접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뇌피질, 변연계, R복합체는 뇌의 3체계로 불립니다. R복합체는 뇌간, 기저핵, 소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숨쉬기를 비롯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면 공격과 도피를 포함한 신체 물리적 조종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R복합체는 우리를 상해로부터 구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뇌피질은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한다면 변연계는 감정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상담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상담은 뇌과학을 모르고서는 상담에 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뇌과학을 활용한 상담 도구들이 폭발적으로 시중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간단하게 요약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담자의 초점, 존중, 공감적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는 역량에 따라 상담은 뇌를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해 내담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뇌과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스트레스는 뇌에 영향을 미친다.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학습을 위해 필요하지만 스트레스가 심하면 해가 되고 더 심하면 뉴런과 신경계를 파괴하게 된다. 셋째, 건강정진적 접근은 내담자로 하여금 당면하고 있는 주제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 내담자는 부족함이 아니라 강점으로부터 성장한다. 넷째, 뇌과학은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상담과 심리치료를 신경학과 의학을 새로운 접근으로 통합한다. 다섯 번째, 뇌과학으로부터 긍정심리학과 건강정진적 접근이 상담과 심리치료의 미래 접근이 될 것이다. 뇌과학은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공감은 더 이상 인지적인 개념이 아니며 뇌과학은 공감의 신체적 기반을 정의하고 상담자들이 내담자를 도울 때
더 정확하게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의도적 건강증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전반적 또는 부분적 평가 후에 내담자와 함께 의도적 건강증진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내담자가 변화하거나 노력해야 하는 영역으로 효율적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내담자를 도우면서 동시에 첫 과제는 내담자의 건강함과 관련하여 강점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향상이 필요한 영역에서의 진솔한 평가입니다. 내담자를 평가할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검사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담자가 너무 많은 영역에서 즉시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욕이 없는 내담자는 곧 상담을 그만두는 경향이 있으므로 계획을 간단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 중 한두 가지를 선택하여 행동 계약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계획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내담자를 확인해야 하며 내담자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의도적 건강 증진 계획과 실행에서 유의할 점은 상담의 장기 계획 중 부분으로 나누어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긍정적인 건강 증진 접근을 취하면서 자신의 문제나 어려움을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즉, 내담자의 한 영역이 변화하면 다른 영역으로도 전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문화 상담적 관점에서 사례 분석과 상담 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캔들의 정보와 호소 문제를 보고 다문화 상담적 관점에서 캔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상담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캔드라는 25세의 아일랜드계 미국인으로 상담자에게 저는 진짜 화가 나요. 친정 엄마가 집에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고 계세요. 저는 전문대를 다니고 있거든요. 양로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 상사는 남자인데 저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여요. 가끔 성적 추행을 참을 수 없어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만 그 직장을 그만두면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캔드라의 사례를 개인적 자원, 지역 사회 자원,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배경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상담의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캔드라의 호소 문제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경제력을 확보하면서 직장에서의 성추행을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캔드라는 직장 상사의 성적 관심과 성추행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해결책은 캔드라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면 캔드라가 수입을 위한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이 차원에서 먼저 개인적 자원 그리고 지역 사회 자원 또 사회 맥락과 문화적 배경으로 캔드라의 호소 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개인적 자원에서 상담자는 캔드라의 강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캔드라가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캔드라는 자신의 일, 자녀 양육, 학교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역량을 통해 긍정적인 기억을 끌어내고 이것은 또한 캔드라가 심각한 어려움에 접근하는 발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자는 캔드라 자신이 삶을 잘 관리하는 강점과 건강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캔드라 자신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자원으로는 가족과 어머니의 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캔드라에게 자녀는 정서적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진행하면서 친구와 정서적 신체적 지지가 되는 장소로서 교회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학교에서는 장학금이나 교우 그리고 직장에서의 우호적인 인적 자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배경에서 캔들라의 호소 문제를 분석해 보면 상담자가 내담자를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볼 수 있을 때 개인 상담이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자긍심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의 일부가 됩니다. 두 가지만 언급한다면 첫째, 상담자 자신의 다문화적 주제와 맥락에 대한 알아차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담자는 캔드라가 여성이자 미혼모이며 특정 민족적, 인종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은 적절하다면 상담자는 캔드라가 자신의 어려움을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은 여성 문제로 성차별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문화적 요인은 회기 진행 과정에서 다양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